저는 올해 38,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혼하자. 이 한마디를 남편에게 말하기까지 저는 3년이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글을 쓰는 저는 경찰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지방에 계신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 말을 꺼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0번의 첫 키스보다 한 번의 마지막 키스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죠.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기억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미팅에서 만났고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는 당시 군 제대 후 복학한 선배였고 제가 보던 남자들과는 달리 듬직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렸지만 당시 저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 그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평생 너만 바라볼게. 절대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그때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준비한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눴죠.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남편은 매우 다정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안아주고 기저귀도 척척 갈아주는 모습에 주변 엄마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하지만 변화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부담이 컸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변화는 단순한 퇴근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짜증이 늘어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조용히 시켜 라며 소리를 질렀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지.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 거야. 아이들이 크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6년을 더 버텼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3년 전이었습니다. 큰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죠. 모든 부모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아이만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참석했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회의가 중요했어? 아이가 많이 서운해했어.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매일 보는 애인데 난 돈 벌어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무언가가 확 깨달아졌습니다. 이 남자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의무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와 아이들은 그에게 짐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아이들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몰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었기에 눈치채지 못했죠. 3년 동안 저는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충분한 돈을 모으고 아이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전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남편의 첫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뭐? 농담해? 내가 어떻게 나 없이 살아?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더군요. 왜? 무슨 문제가 있어? 저는 지난 9년간 쌓아온 불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무관심, 아이들에 대한 방치, 가정에 대한 책임감 부재,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미안해.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어. 더 이상은 못 참아.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섬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버려? 네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았는데 여태 먹여주고 재워준 게 누구야?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겁이 났습니다. 10년 가까이 살면서 그가 이렇게 무섭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진정해. 아이들이 무서워할 거야. 제 말은 오히려 그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데? 나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거야. 두고 봐.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서 화난 목소리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다음 날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파트타임 일을 하러 갔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이 어수선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경악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제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제 화장품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으로 된 통장과 카드도 잘게 찢겨 있었죠.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고요. 저는 바로 아이들 학교에 전화해 오늘은 학교에서 돌봄 교실에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편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경찰을 보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을 불렀어요?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굴더군요. 경찰이 집안의 상태를 보고 물었을 때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출근했다가 지금 막 돌아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관 CCTV에는 그가 점심시간에 귀가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잠시 데리고 갔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모든 문을 잠근 채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 누군가 현관문을 격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남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죠. 저는 문을 열지 않았고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으니 남편이 접근하면 즉시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제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결국 일자리를 잃었고 아이들 학교에도 찾아가 담임 선생님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부모님께도 전화해 딸이 바람을 피웠다며 모함했죠. 다행히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지만 이웃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난 아무것도 안 했다며 발뺌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친정 앞까지 찾아와 밤새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돌을 던지기까지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이들을 지방에 계신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고 저는 쉼터의 도움을 받아 임시 거처로 옮겼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곳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입니다. 창문 밖으로는 경찰차가 24시간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단지 이혼하자는 한마디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되돌아보면 사실 신호는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제 친구 관계에 간섭했습니다. 왜 자꾸 나가려고 해? 그 친구랑 뭐 하는데 그렇게 오래 통화해? 처음에는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통제로 변해갔죠. 제 옷차림에도 간섭했습니다. 그런 옷 입지 마. 남자들이 다 쳐다봐. 화장 그렇게 진하게 하지 마. 누구 보려고 그래?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은 모두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고
제가 돈을 쓸 때마다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정작 남편은 자신의 지출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에 빠져 있었더군요. 그렇게 하나둘 제 자유가 사라져갔지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겨서 그런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맞은 날도 기억납니다. 아이가 밤에 심하게 울어서 저도 지쳐있던 차에 남편이 애를 왜 그렇게 키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그럼 내가 좀 달래봐 라고 말했죠.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충격과 공포로 몸이 굳었습니다. 뺨이 아프다기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안해라고 말하더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사랑해. 그 말에 저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한 번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다가 폭력을 휘두르고 그 후에는 항상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말로 저를 달래곤 했죠. 그리고 항상 너만 없었다면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라며 마치 폭력의 원인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남편은 며칠간 매우 다정했습니다. 꽃을 사오거나 선물을 주거나 외식을 시켜주며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처럼 굴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그의 통제 아래 갇혀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내가 잘하면 달라질 거야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했으니까요. 상담사 선생님은 이런 패턴을 폭력의 순환이라고 부르더군요. 폭력, 후회와 화해, 평화로운 시간, 긴장 고조 다시 폭력. 이런 순환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력은 점점 심해진다고요. 처음에는 밀치는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주먹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흉기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밀치고 뺨을 때리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정도까지 갔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참고 견뎠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때문에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사례의 대부분은 이혼을 결심하거나 실행할 때 발생합니다. 저도 그런 사례가 될 뻔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3년 동안 저는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죠. 돈을 모으기 위해 남편 모르게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점심 먹으러 간다는 핑계로 나가서 일했죠.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은 남편 모르게 따로 보관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격증 공부도 했습니다. 요리책 보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 자격증 책을 보았죠. 아이들이 잠든 후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법률 상담도 몰래 받았습니다. 남편 출장 간 날을 이용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이혼 절차, 양육권,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저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도 모았고 돈도 조금 모았고 일자리도 구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혼 요구에 폭력적으로 반응할 거라는 점을. 이혼을 요구한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회사에 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를 감시했고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제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 저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분별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기만 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돼. 아이들까지 망가질 거야. 결국 저는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즉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주었고 남편은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위협적으로 나타났죠.
경찰을 불러도 그가 사라진 후에야 도착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직접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나타난 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 어기는 거 알지? 라고 말하자 그는 웃으며 그게 뭐 벌금 내면 끝인데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법의 보호라는 것이 이렇게 무력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상황이 너무 위험해져서 아이들을 친정에 보내고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피신했습니다. 쉼터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겪은 일이 사랑이 아닌 학대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죠. 상담사 선생님은 제게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질이 인질범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현상인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남편의 인질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공감하고 의존하게 된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조심했으니까요. 쉼터에 있는 동안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어요. 모두 처음에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남자였다가 결혼 후 점점 통제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는 거죠. 어떤 분은 15년간 폭력을 참다가 도망쳐 나왔고 또 어떤 분은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됐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전 저는 드디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폭력 증거와 접근금지 명령 위반 기록을 모두 제출했고 법원은 바로 임시 양육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접근하는 대신 이제는 그의 가족들이 나서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친정에 찾아가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 집안 망신시켰다며 소리를 질렀고 시누이는 제 SNS에 불륜녀라는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직장에도 찾아가 이런 여자를 어떻게 고용하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친했던 이웃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함께 아이들 키우며 친하게 지내던 엄마들이 남편의 거짓말을 믿고 저를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뭔가 있었구나. 그렇게 착해 보이던 남자가 그럴 리 없어라며 저를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사회적 고립, 명예훼손, 경제적 학대도 모두 폭력의 한 형태라는 것을요. 지금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직장도, 친구들도, 평범한 일상도.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쉼터에서 지내며 새 직장을 구했고 아이들은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면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남편이 저를 미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는 큰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그 질문에 답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곧이야. 조금만 참으면 우리 다시 함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했지만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남편의 집착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언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지옥 같은 삶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가정폭력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일 뿐이죠. 두려워도 좋습니다. 망설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그게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니까요. 지난달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큰아이가 학교 상담 선생님과 대화하던 중 아빠가 가끔 엄마를 때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도 때렸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도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있었다니. 상담사는 이것이 가정폭력의 세대 간 전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를 폭력의 세대 간 대물림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면 안 돼. 지금 제 아이들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실에 가는 것을 꺼려했지만 이제는 마음병원에 가서 속상한 것들을 털어놓고 오면 마음이 가벼워져요라고 말해요. 아이들의 회복력에 놀라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한편 저의 남편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가 아닙니다. 법원 심리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의 행동은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저를 계속 따라다니고 심지어 쉼터 근처에서도 목격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런 경우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이혼 절차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나 아이들을 해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 조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치 추적 앱을 켜놓고 혼자 다니지 않으며 낯선 전화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어 지내는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도망자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요? 변호사는 접근금지 명령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고 심각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지만 껴안아주고 싶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얼마 전 작은 아이 생일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에 케이크를 보내고 영상으로 생일 축하를 해줬지만 아이의 슬픈 눈빛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생일 소원 빌었어. 우리 다시 같이 사는 거. 그 말에 전화기 앞에서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니까요. 제가 포기한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폭력이 사랑보다 강하다는 것을,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게 낫다는 것을, 그런 가치관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당당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이혼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와 아이들의 삶, 그리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전쟁이죠. 지난주 법원 심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과 법정에서 마주했는데 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남편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공손하게 행동하며 판사 앞에서는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저 화가 조절이 안 된 것뿐이에요. 치료받고 달라질게요. 기회를 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도 그의 통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눈물과 사과로 저를 다시 그의 통제 아래 두려는 수법이라는 것을요. 다행히 판사님은 냉정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임시 양육권은 계속 제게 있게 됐고 접근금지 명령도 연장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남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봤습니다. 다시 그 차갑고 무서운 눈빛으로 돌아왔더군요. 그 눈빛을 보며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쉼터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괴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저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또 다른 수법이었을까요? 남편의 가족들은 즉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잖아. 양심이 있어?
다시 한번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내 탓일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정서적 학대의 일종입니다. 자해나 자살 시도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거죠.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마저도 저를 다시 그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였겠죠. 자살 시도 이후 남편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병든 사람인데 이혼하는 게 맞나라는 말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맞지만 그게 제가 돌아가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식 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하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건지도 모르죠. 요즘은 가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에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심리 상담사는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장기간의 학대를 겪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저도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불안과 공포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엄마의 모습은 강인하고 용기 있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이제 이혼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남편의 입원으로 인해 절차가 조금 늦어졌지만 다음 달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 작은 임대 아파트도 계약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준비를 마쳤죠.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많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할 테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겠죠. 무엇보다 남편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저와 아이들을 지켜줄 많은 분들이 생겼으니까요. 쉼터 선생님들, 상담사, 변호사, 경찰, 그리고 제 부모님.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이 고통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쉼터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빛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 말을 믿습니다. 이 상처가 언젠가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오늘은 쉼터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제 새 집으로 이사하고 이틀 후면 아이들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거죠. 지난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저는 두 아이와 함께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 아래 우리 셋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사랑은 결코 폭력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함을 주는 것이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과 통제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신고 112. 이런 기관들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는다면 저처럼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러 갑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